2023년도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매매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테마는 어차피 첫 번째가 나올 때 가장 강한 거고요. 네. 그 테마가 한 번 자기 테마가 지나가고 나면 진짜 초라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죠. 이정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알았는데 네. 이정우의 넥스트 스텝 해가지고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의 증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 전망을 해놓으셨군요. 예, 예. 네. 그 한 석 달 전에 나왔고요. 네. 제가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 센터장님 책 쓰신 거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여러 번 아무튼 뭐 여러 출판사에서 이제 뭐 특히 또 2020년 뭐 이랬을 때 진짜 그 책을 좀 내주면 어떠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 제가 그동안에 뭐 준비도 별로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이렇게 막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미뤘다가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정도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지났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된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쓰게 됐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코로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2020년부터 시작한 그 엄청난 그 장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2년여 이상에 걸친 또 하락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시장 어떻게 정확히 분석하시는지. 글쎄요, 상승 쪽으로서 가고 뭐 이러는 거는 최근에 시장이 이제 그래도 아무튼 좀 이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원래서부터 작년 연말 뭐 작년 그 한 4분기 때 2023년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얘기했던 것이 2023년도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 성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과연 그 2023년도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먼저 결정을 해라.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의 코스피 2200에서부터 2500 요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가 될 텐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박스권 내의 전략에 굉장히 충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2200포인트 정도가 됐을 때 주식을 사고, 또 2500포인트 부근에 오게 되면 팔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보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2200포인트 됐을 때 절대 주식을 사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흉악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한번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주가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금 이제 뭐 2월 중순 이럴 때 보면 이거 뚫고 올라가서 뭐 곧 3000을 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그 심리상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대신에 2200포인트 부근에서는 못 사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올해 당신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혹은 심리를 보면은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점 대비 개별 종목들 뭐 30-40% 오른 것들이 허다하니까 뭐 그 이상도 있지만 그러면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할 때 보통 우리는 따라 붙게 되잖아요, 심리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증권회사에서 있고 주식시장에서 가면서 예측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했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략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익을 냅니다.
근데 그 이익이 평가 이익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기 전에 내지는 떨어지는 초반에 뭐 이럴 때 주식을 팔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자기의 수익으로서 완전히 확정시키고 하는 사람들은요,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 이익이 평가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러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2020년, 2021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건 뭐 했건 그랬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2,500포인트 이렇게 도달하고 해서 제일 처음만 하더라도 작년 7월 달, 10월 달 이때 보면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꺾여서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달 내내 2,400포인트 내에서 옆으로 쭉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외로 상당히 힘이 강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차티스트라고 하나요? 혹은 뭐 그 정도까지의 기술적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요즘 개별 종목들의 차트가 참 이쁘거든요.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그동안 바닥을 딛고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만들어져 가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지. 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이런 생각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시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요, 차트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지나간 기록인 거잖아요. 지나간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굉장히 예뻐집니다.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굉장히 흉악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아무튼 뭐 내다 팔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온 거 가지고 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보면 이제 올해 주식시장을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박스권을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아직까지 안 갖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박스권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지금 2,500선 돌파를 위한 시도가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예.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하고 오히려 2,200선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 뭐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 201선을 이제 중간 지지선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강력한 밑에 하방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 성공할 것이고, 이번에 만약 돌파한다면 뭐 2,800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700, 800, 900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가가 2,800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게 사상 최고치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낮은 그런 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형태의 반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한 거에 뒷받침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재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지금 보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벗어나면 옛날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나올 거냐. 그거보다는 낮은 성장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1.7%에다가 1.6%로 이렇게 후퇴하고 이러는 그 상황인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나 이 부분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지금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금리는 제가 봤을 때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0에서 3.5% 사이에서 계속 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5에서 4%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금리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기업 실적도 별로인 상태죠. 거기에다 금리는 높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유동성을 뭐 더 공급을 한다든가 이러는 것들도 지금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그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과연 박스권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을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답이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넘으면 이게 뭐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90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러니까 한 600포인트 정도 내려갔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800 몇십 포인트까지 그냥 뭐 한 달 반에 걸쳐서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러는 국면이 있었고 91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양은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했었느냐. 이게 그 순간적인 유동성이나 사람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투기적인 형태가 돼버리고요. 그게 딱 꺾이는 순간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와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한 4,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600포인트 이걸로 회귀하고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해서 얻어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한번 해봤다가 할 거냐. 이런 건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고 다시 아마 그 내부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국 시장이 반등한 시점에서 나왔던 이슈도 그렇고요. 예. 지금 새로운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원동력이 챗GPT라는 이 신선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단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관련주들이 뭐 미국은 엔비디아부터 중심으로 한국은 또 뭐 AI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을 뭐 예를 들어서 2,500선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진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 강하니까. 메타버스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답이 쉽게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테마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2차 전지 테마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울퉁불퉁한 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보면 10년 후 이럴 때에 그게 그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다시 또 많이 하락해가지고 뭐 이러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선 자체는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챗GPT 그 할 때에 제가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메타버스 제일 처음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2020년도 중반 정도 되면 메타버스가 세계에서 250조 달러의 뭐 시장을 만들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쏙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사람들이 맞아 그거는 그렇게 될 거야 확실해 이거는 이라고 하는 확신을 못 얻는 그런 그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와 불이 붙었을 때 정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했다가 그 불이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쑥 가라앉아 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 이게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신기하게 되면 소설을 쓰고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상을 하면 할수록 제일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형태의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로 세상이 챗GPT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주식은 이 그 최대의 버블을 만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꺼지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 되는 거죠. 그건 뭐 작년도 같은 때에 테슬라 이런 거 보셔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메타 이런 주식 보셔도 아실 거고 딱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목별로 봤을 때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붙여가면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이러는 거에는 의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풍, 이 열풍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그 수급,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올해 전체적으로 박스권의 주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스권이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실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매매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량한 주식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뭐 포스코, LG전자 이런 것들이 코스피가 한 2200포인트 정도 부근까지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싸졌을 때 네. 그때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오르면 한 15% 내지 20% 정도 오르면 다시 내다 팔아버리고 이러는 걸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올해 1월 달에는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였죠. 네.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는 뭐 로봇도 있었고 챗GPT도 있었고 이런 쪽으로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 성장주의 테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이번에 그게 나왔다라고 해서 만약에 한 5월 달 정도에 또 시장이 뭐 한 번 정도 조정을 했다가 또 올라가는데 그때에 그 주식들이 또 올라갈 거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어요. 그 테마나 이슈를 가지고 끊임없이 순환매를 돌려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형태가 돼서 지금 나왔던 것들이 이 다음에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나왔던 것들이 다음 시장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버리는 네. 그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이 박스권 매매에서 이 2200에서 2500선을 만약에 이제 염두에 둔다면 아무래도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말씀하신 우량주 이런 것들은 뭐 하단에서 사고 상단이 되면 팔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지만 예. 말씀하신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 테마에 의한 순환매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라든가 예. 개별주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그 박스권 하단이 되면 이거 왜냐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예, 기준이. 그거는 좀 다르죠. 꼭 그 패턴으로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코스피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코스피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각 개별 테마마다의 생명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한번 팔게 되면 그 올해 중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싶습니다. 한번 오른 주식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 정도 돼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팔았으면 이 다음서부터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그 테마가 나오는 거, 이 부분들을 오히려 노리는 것이 낫지. 이때 1, 2월 달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3, 4월 달에 좀 조정을 했으니까 또 올라가서 어느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 과거에 재미 본 주식 혹은 올랐던 주식을 비싸서 못 사고 지켜봐다가 좀 내려오게 되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싸졌네라는 착시 현상으로 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격도 사실은 상승 전의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오른 가격인데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된다. 테마에 그렇죠. 의한 주식들은. 그러니까 테마는 어차피 첫 번째가 나올 때 가장 강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뭐 그 이전에 한번 시장을 다 휩쓸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도 다 해먹어버린 주식을 그거를 내가 또다시 붙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거를 붙들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10년 후에는 이 세상이 틀림없이 열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퉁불퉁한 형태에서라고 하더라도 추세선 자체가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테마가 한번 자기 테마가 지나가고 나면 진짜 초라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긴 뭐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 열풍이 불 때에는 좀 돌이켜 보면은 좀 허무맹랑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수익이 얼마가 생길지를 몰라, 계산이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적자 기업이고 돈이 전혀 벌리지 않지만 예. 지나고 보니까 참 황당무계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는 항상 그런
황당무계한 거에도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에서의 그 중소형 테마주와 그 다음에 지수를 반영하는 대형주, 요것은 각각 다른 전략으로 말씀하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거에 그 한번 예를 보면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중반, 6만 5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조금씩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그 대형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는 형태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